여야의 정치 고수들과 함께 뉴스의 미래를 예측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게임 예측의 달인 두 분 모셨어요.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도 한 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의 윤희석 선임대변인 그리고 최재성 전 정무수석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니, 두 분이 약속이나 한 듯이 양복 색깔을 저도 환하게 맞춰 입고 오셨어요. 더워서요. 더워서 잘하셨습니다. 아니, 윤희석 대변인 오랜만에 봬요 진짜. 예, 안 불러주셔서 전화만 했잖아요. 반갑습니다. 오늘 얼굴 보여주셔서 좋아요. 오늘요 사실은 뉴스게임에 이제 퀴즈를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지금 사실 정치적으로는 비수기거든요. 여름 휴가철이고. 근데 이번 주는 굉장히 퀴즈거리가 많더라고요. 선정하는데 애먹었을 정도입니다. 부지런히 퀴즈 함께 풀어보죠. 1번 문제.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만나고 싶다 이렇게 의사를 피력한 다음 날 민주당에서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과연 이번 전당대회 후에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간의 두 번째 영수회담 성사가 될까요? 어려울까요? 들어주십시오. 두 분 다 X 드셨어요. 2번 문제 가죠.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당권주자 토론회에서 금투세 완화론을 얘기했죠. 하지만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예정대로 금투세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통일된 입장이 뭔지 정확하게 밝혀달라며 이 틈새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완화론과 진성준 정책위 의장의 시행론, 과연 민주당은 둘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거라 보십니까? 주관식입니다. 윤희석 대변인. 완화론. 완화론, 이재명 대표론. 최재성 수석. 자신감이 극히 결여된 답변입니다만 완화론. 자신감이 결여된 목소리 좀 줄어드는 방식으로 표현하시는군요. 두 분 다 완화론. 지금 두 문제 다 두 분이 같은 답변 주셨어요. 세 번째는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보다 최고위원 선거가 더 치열하죠.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호남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봉주 후보를 제치고 누적 득표율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번 최고위원 선거 과연 누가 1등, 즉 수석 최고위원이 될까요? 이것도 역시 주관식이네요. 윤희석 대변인. 김민석 후보가 될 걸로 보입니다. 김민석 후보의 한 표, 최재성 전 수석. 자신감이 확실한 김민석. 아, 이번엔 자신감이 확실하니에요? 역시 목소리 크기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 분이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드문데. 네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체제의 주요 당직 인선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인선 중에 주목받는 한 자리는 바로 여의도 연구원장. 국민의힘의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원장이죠. 유임이냐 아니면 새로운 인사가 인선되느냐. 지금 홍영림 여연원장의 유임 여부가 최고의 관심거리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유임인가 아닌가 들어주십시오. X. 계속 똑같아요. 두 분이 대기실에서 짜고 오신 건 아니죠? 저 금방 왔어요. 두 분 다 X 드셨습니다. 5번 문제. 8.15 광복절을 앞두고 어제 광복절 특사 복권 후보자 심사가 있었습니다. 사면 복권 대상자 명단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하다 사면이 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이 됐다고 하죠. 이제 마지막 대통령의 결단이 남은 상황.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시킬까요? 시키지 않을까요? 들어주십시오. 오. 와, 마지막까지. 두 분 같은 당 아니세요 혹시? 같은 당은 아니지만 두 분 다 오를 드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두 분이 같은 당이 아니죠. 아닌데 또 일치를 할 정도로 지금 전망이 좀 뚜렷하다. 이 얘기입니다. 좀 클리어하다. 이런 뭐 뉴스 게임의 얘기거든요. 특징이죠. 생각이 달라도 예.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죠. 예, 문제니까. 사실 이건 뭐 바람이라기보다는 그 뭐 호불호를 떠나서 이렇게 될 것이다를 여쭙는 건데 두 분의 고수가 일치하는 걸 보면은 이대로 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이야기니까 여러분 해설을 더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것부터 한번 해설 가보겠습니다. 8.15 광복절 특사.
사실은 김경수 지사가 전 지사가 사면은 됐는데 보통은 사면되면서 복권이 같이 되기 마련인데 복권이 안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야 사면은 시키는데 복권은 안 해준다. 이거 특이하다. 이거는 진짜 해주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해석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도 복권 안 될 거란 예측이 많았는데 윤희석 대변인님 어제 혹시 유인태 전 총장이 저희 프로그램 나와서 하신 말씀 전해 들으셨어요? 제가 못 들었습니다. 뭐라 하셨는지. 어제 뉴스가 크게 됐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 괜히 좀 이렇게 소심하게 쪼잔하게 그러지 말고 복권 시켜주십시오. 아 그래 하셨어요. 예. 그거를 법무부가 들은 거 아닌가요? 들었나 보네요. 예. 법무부 심사에서 복권 심사 대상에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일단 요거는 최재성 수석 말씀부터 좀 들어볼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저께 들어서 그게 영향을 미쳤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건 아닐 거고. 이제 사면복권도 이제 시간과 또 절차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꽤 만약에 8.15를 기점으로 사면복권 검토를 한다 그러면 꽤 오래전 시간부터 명단 검토를 하고 쭉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대통령실하고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율 같은 것도 예. 사전에 조금 하는 아하. 그런 거고 최종적으로 대통령께 보고하고 대통령의 이제 판단을 받는 건데요. 그래서 조금 꽤 오랜 기간 검토를 해온 그런 이제 심사위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야권에서는 김경수, 여권에서는 조윤선 전 장관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 일단 뭐 최재성 전 수석 당연히 환영이시겠죠? 입장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사면권 네. 이것이 사실 그동안 기준 없이 굉장히 들쭉날쭉한 기준 고무줄 잣대 갖고 했거든요. 통상은 이제 정치인의 경우도 사면 복권을 한꺼번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면을 하고 복권은 또 그다음에 또 하고 그런데 김경수 지사가 그런 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가령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 같은 경우 사면 복권 한꺼번에 하고요. 네. 또 이번에 총선에 나왔던 국민의힘 후보 사면 복권 그냥 한꺼번에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기준이 조금 들쑥날쑥했어요. 그래서 김경수 지사의 경우에는 윤 대통령 기준이라면 사면 복권을 한꺼번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그런 거죠. 윤 대통령 그동안 사면 복권 했던 당연히 할 기준으로 것을 보면. 했다 뭐 그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윤희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뭐 그렇죠. 거의 확정. 예, 대통령 제가가 남았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사면할 때 그때 복권까지 안 돼서 다들 의아해했잖아요. 예. 그때 뭐 이명박 대통령 사면 복권할 때 껴서 한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복권 조치가 있게 되면 명분은 뭐 차고 넘치죠. 국민 통합 차원에서 시행하는 거니까. 이제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해석을 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은 일단 야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복권이 된다면 저는 잘하신 일이라고 좋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윤희석 대변인한테 먼저 질문 드려야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정치적인 해석은 어떤 게 나오냐면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되면 이제부터는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되는 그게 아주 큰 정치인으로서는 아주 상황이 달라지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른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일극 체제가 단단한 상황에서 친문, 친노 이 세력들의 구심점이 되지 않겠는가. 요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밖에서 보시기엔. 이런 말씀을 하는 것 자체가 예. 그분이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방증하는 거가 되겠죠. 이런 질문들이 나온다는 자체가. 그렇죠. 그런 게 없으면 이런 질문을 할 리가 없어요. 지난번에 공항에 한국에 잠깐 오셨을 때도 네. 공항에 많은 취재진이 몰렸잖아요. 엄청 많았어요. 예. 그게 뭘 얘기하겠어요. 당연히 지금 이런 질문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취재진이 몰린 것이고 지금 김두관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득표율은 저조하지만 네. 계속 굉장히 센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네. 이게 다 김경수라든지 친문 세력의 앞으로 부활 이걸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복권 심사 대상이 올랐다는 것을 보고 김두관 후보가 입장문을 또 길게 냈어요. 그렇습니까? 예. 제가 미처 못 제가 봤네요. 보고 왔는데 내용이 어때요? 굉장히 무죄를 자기는 믿고 이 조치 진작에 있었어야 한다. 김경수의 앞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김경수와 같이 정치학하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벌써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미 친문, 친노 구심점 경쟁은 시작됐다. 예. 그렇게 보시는 예. 거예요? 자,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계파를 굳이 나누자면 친문 아니시겠습니까? 어제 뭐 분위기가 조금 뭐 좀 술렁술렁거리고 이런 게 있습니까? 나 홀로 친문이죠. 그 이제 김경수 지사의 경우에는 이제 이번 복권이 되면 네.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조금 생각보다 오히려 복권이 좀 원래로 따지면은 사면복권 그때 한꺼번에 했어야 되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1+1처럼 그렇게 된 측면이 있고 복권을 또 뒤끝을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럼 복권 언제 될 것이냐 최소한 8.15는 아닐 거다 했는데 조금 빨리 된 거거든요. 그걸로 예상보다 따진다면. 예. 그러니까 왜 전반적인 그래, 예상보다. 왜 그랬을까? 예. 그래서 뭐 그런 확증은 없고 또 그렇게 해석할 필요도 저는 없다고는 보지만 하여튼 이재명 대표 야권 이제 독주 체제에서 이재명 대표의 소위 사법 리스크가 1심 내지는 2심까지 유죄로 나든 무죄로 나든 이재명 대표는 대권을 향해서 이제 고할 거다.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예. 대법 최종 확정 판결 아니면 아니죠. 그래서 김경수 지사의 사면이 정치적으로도 복권이 정치적으로도 야권에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재명 독주 체제의 하나의 이제 분열 내지는 경쟁 체제 이런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것을 뭐 여권에서 염두에 뒀을까? 뭐 이거는 차치하고라도 이제 그렇게 되는 결과. 진짜 분열을 노려서 이게 좀 예상보다 이른 복권이 나온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결과적으로는 저는- 판이 흔들릴 거라고 보시는군요. 저는 하여튼 김경수 복권은 예. 될 것인데 그게 이제 8월일 줄은 몰랐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하고 묶여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미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복권이 된다는 거는 그런 경쟁 내지는 이런 그렇죠. 것들이 여권 입장에서 보면 야권 분열 이런 것들이 조금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예측이 될 수 있을 것 두 분이 같고요. 비슷하게 또 하나는 바라보시네요. 김경수 지사가 예. 단순히 뭐 하나의 뭐 친문 혹은 뭐 반명 쪽의 하나의 구심 이런 차원을 조금 넘어서는 거거든요. 정치라는 게 특히 이제 대선 후보다 뭐 지도자다 그러면은 예. 지지율이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예. 이 김경수 지사는 대권 후보로 거론되기 전부터 예. 한 7%까지 갔던 적이 있어요. 여론조사에서요. 네, 그 전에. 그래서 파괴력이 있는 거고요. 물론 드루킹 댓글 사건 뭐 이런 것은 그 뒤에 이제 사법적인 문제가 됐습니다만, 그래서 굉장히 포텐셜이 있었던. 그래서 지지율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관찰해 봐야 될 아주 포인트인데 일정 정도 지지율이 확보가 되면 그거는 야권 이 대권을 둘러싸고 아주 치열한 경쟁 체제를 예고하는 것이다. 일정 수준의 지지율이라는 어느 정도 확보돼야 되는 거야? 한 10%? 두 자릿수? 저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 포텐셜을 봐야 되는데 잠재력. 예를 들어서 뭐 첫 조사에서 뭐 5% 정도 나왔다 첫 그러면 조사- 엄청난 거고. 그냥 등장했는데 5%요? 5% 나왔다 그러면 엄청난 거죠. 오케이. 자, 여기서 그러면 즉석 OX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권력 의지라는 게, 그러니까 대선을 향한 권력 의지라는 걸 우리 엿볼 수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대선 출마 할 거다, 안 할 거다? OX 준비해 주세요. 판때기 준비해 주세요. 예. 들어 주십시오. 와. 두 분 다 얻으셨네요. 어제 없는 질문도 막 하고. 없는 질문도 막 해요. 저희는 막 해요. 물어보시군요. 즉석에서 막 합니다. 네. 어제 유인태 전 총장은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권력 의지가 높진 않아. 그래서 모르겠어 그러시던데 두 분은 그럴 리 없다고 보시는군요. 출마할 거라고. 없던 권력 의지도 생길 겁니다. 없던 지금 민주당 안에 네. 상황이 이재명 1극 체제라고 할 정도로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고 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계란을 완전히 한 바구니에 담아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복권까지 돼서 정치 활동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에는 민주당 내에 그래도 한 30-40% 된다고 볼 수 있는 친문, 친노 이 음. 계열이 당연히 김 전 지사를 구심점으로 해서 뭉칠 거고, 또 하나는 아하. 조국 대표가 사법 처리가 될 경우 음. 그 표는 아마 오롯이 김경수 전 지사 쪽으로 갈 겁니다. 예, 아. 어디로 가겠어요, 그게? 예, 아하. 갈 거기 곳이 없는 표란 말이에요. 따라서 없던 권력 의지도 상황이 만들어 갈 예, 것이다. 생기게 될 거예요. 오케이. 자, 5번 문제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 그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영수회담이요, 영수회담. 두 분 다 열릴 것 같지 않다. 네. X 하셨는데. 근데 이게 보면은 지금 뭐 여야정 협의체 얘기도 나오고 뭔가 막힌 거 좀 뚫어봐야 된다는 분위기 자체는 좀 조성된 거 아닌가요? 어떤 분 먼저? 윤희석 대변인님. 분위기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상황인데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난다는 거, 예. 굳이 대통령을 지금 넣는다는 거가 순서상 맞지 않고, 순서라 함은 음, 어떤 자, 말씀이실까요? 이재명 예. 대표가 새로 대표가 다시 되면 예. 그래도 가장 먼저 만날 사람은 한동훈 대표라고 봐야 되겠죠. 두 분 다 신임 대표잖아요. 이 아. 과정을 생략하고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것은 뭐 여러 이유를 대지만 결국 또 정치적인 얘기예요. 한동훈 패싱입니까? 패싱도 있는 데다가 지난번에 영수회담 처음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그 정치 관례에 없는 일을 하셨잖아요. 갑자기 꺼내서 읽고. 입장문 읽은 거. 예, 예. 그것은 굉장히 큰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용산 대통령실에서 거기에 응할 이유는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아, 지난번에 그러니까 회담이 시작됐고 이 카메라가 찍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입장문을 쭉 읽었던 이재명 대표 행동, 네, 그게 대통령실로서는 상당한 충격이었단 말씀이세요? 당연하죠. 대통령실에서 한 어. 번이라도 근무해 본 사람은 그게 어떤 충격인지 아실 겁니다. 정무수석 하셨으니까 충분히 아시겠죠? 최수영님 어때요? 뭐 그것도 굉장히 충격까지는 모르겠는데 처음 보는 장면이죠. 그 어, 당시에. 그게 충격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충격이죠. 앞에 과정들을 잘 볼 필요가 아, 있죠. 예, 예. 영수회담 앞두고 이제 실무 접촉을 하잖아요. 네, 뭔가 성과를 내야 네. 된다. 그래서 이제 보도도 되고 그랬어요. 내용도 조금 오갔었던 것 같고 이게 갑자기 중단이 되죠. 깨집니다. 그러면 그게 야당에서 깬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를 의미하겠어요? 영수회담을 그냥 총선 패배 이후에 들러리로 그냥 보여주기식, 이 정도 의미 아닌가 싶어서 이재명 대표가 그런 것을 준비하고 가게끔 만들었던 앞전의 상황들이 맥락을 있는 봐달라. 거죠.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표가 그걸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읽고 막 하는 게 옳았느냐 글렀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 그러나 그렇게 준비해서 가서 읽을 수밖에 없었던 앞단의 과정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다. 여하튼 이렇든 저렇든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당시 그거 때문에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이번 영수회담도 선뜻 받기 어려울 네. 거다라고. 아니 좀 말씀드리면 네, 최수영님. 박찬대 원내대표가 영수회담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선은 이게 조금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렇습니까?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잖아요. 예, 예. 누가 당대표 될지 뭐 이재명 독주라고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면 우선은 새 대표의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선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여야 대표 뭐 이렇게 좀 만나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박찬대 원내대표가 전대 과정에서 영수회담을 앞으로 새 대표가 뽑히면 즉각 하자 이런 식으로 던지는 것이 과연 맞았느냐, 이런 조금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예? 절차상에. 그렇습니다. 시기상. 그다음에 이제 불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야당이 영수회담을 자꾸 얘기를 하고, 네. 이재명 대표가 사실 지난번 대표 될 때부터 영수회담. 소위 말해서 수락연설에서부터 네. 영수회담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풍경이에요. 그래서 윤 정부가 뭐 국민들이 썩 잘한다고 평가를 못 받는 그런 정부인데 오히려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기를 하고 어. 어떻게든 풀어나가지 이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저는 이런 상태로라면 야당이 영수회담을 굳이 대통령한테 하자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급한 생각까지 건 대통령 듭니다. 아니냐 그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그리고 지난번 영수회담 봤지만요. 정말 생각이 정말 이 하늘과 땅 네, 차이예요. 알겠습니다. 영수회담 어쨌든 뭐 이유는 좀 다르지만 두 분 다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야 대표회담 신임 대표 꼽히고 나면 그거는 뭐 될 거라고 보세요? 한동훈 뭐 이제 이재명 대표 거의 확실하니까 될 거라고 보세요, 윤 이재명 대표님? 대표의 의지죠. 그건 또 예. 이재명 대표 한동훈 의지니까 대표는 무조건 만나자고 할 무조건 겁니다. 만나는 거고 예.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윤 대변인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좀 꺼려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왜, 아직 대표가 왜요? 되시진 않았지만 여러 예. 지금 민주당 상황을 보면은 예. 박찬대 원내대표가 거의 대리인격으로 지금 하잖아요. 예. 금투세 토론 관련해서도 계속 음. 한동훈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폄훼를 하고 그런 걸 음. 보면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랑 이렇게 엮이는 거를 피하는 느낌. 한 화면에 들어가는 뭔가 투샷을 좀 예. 피하는 것 같다? 뭐 왜 그런지는 해석이 다양하겠지만은 벌써부터 두 분이 3년 후에 쓸 대선에서 맞붙을 거라는 예상을 해볼 때 아. 뭔가 좀 껄끄러운 부분이 이재명 대표 쪽이 훨씬 많은 걸로 느껴져요. 약간 경쟁자에 대한 견제같이 느껴지세요? 견제죠. 견제가 견제로 시작이 된 느껴지세요? 거죠. 예.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요. 총선 때 한동훈 대표는 비대위원장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난 총선은 음. 뭐 야당의 주장이고 결과도 그렇게 나왔지만 정권 심판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대통령이 치른 선거예요. 음.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평가. 여기서 민심이 이제 완전히 이반해버리는 결과가 나온 거죠. 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자. 이재명 대표가 안 받죠. 선거 과정에서는. 예. 그런데 지금 새 대표가 됐잖아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또 연임에 성공을 하면 대표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양 대표들이 만나는 건 총선 당시 비대위원장 한동훈 또 대통령을 대상으로 이 국정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캠페인을 하면서 총선을 치러야 되는 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이재명 이 구도가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지금 정식 대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대표 정치 차원에서 저는 만나야 크게 한다. 부담 없이 오케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건 두고 보기로 하겠습니다. 8월 18일 이후에 두고 보기로 하고 마지막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뜨거운 화두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이미 부상했어요. 금투세. 특히 이번에 월요일에 주식시장이 대폭락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는 뭐 이거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금투세 폐지 쪽으로 여야가 합의하자 이런 입장 토론하자 지금 네. 그런 거죠. 예, 민주당한테는 통일된 입장을 가져와라까지 요구했네요. 그렇죠. 이 논의를 보면서 민주당하고 저희가 이 세금 관련한 또 경제 현상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건 진성준 정책위원장의 말을 빌리면 1년에 5천만 원 이상 금융 투자를 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부자냐. 그래서 그걸 깎아주거나 없앤다고 하는 것은 부자 감세다. 딱 이 프레임에 갇혀 있잖아요. 부자 감세. 예. 근데 이것이 시장의 경제 주체들, 경제 참가자들에게 주는 어떤 신호, 그 신호에 따른 투자 심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한 발언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예. 어떤 사람이 투자를 할 때 나는 5천만 원 이상 벌 거니까 그럼 내가 세금을 내야 되네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뭔가 투자를 했을 때 세금을 걷는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투자 심리인데 그런 투자 심리가 얼마나 증시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깊게 생각 안 하신 거다. 한국 증시가 한국 경제 규모에 비해서 이렇게 월요일에 10% 정도 떨어졌잖아요. 대외 변수. 별것도 아니었어요. 소문에 의한 거였습니다. 미국 실업률 조금 오른 거에다가 앞으로 좀 나빠질 거다. 이만큼 취약한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취약한 시장을 갖고 있는 한국 경제 주체들에게 세금 얘기만 계속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발언을 하셔야 한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자고 토론을 하자고 한 거잖아요. 자, 최지성 씨, 이거 토론 진짜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 민주당 안의 목소리가 통일이 안 돼서 왜 이렇게 다른 대표적으로 거예요? 진성준 정책위원장 얘기죠. 예. 저는 진성준 위원장의 의견에도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가 왜 완화론을 얘기했는지도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이거는 일단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처리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시행해 보지도 않은 거예요. 법 만들고. 실시 전에 유예가 됐죠. 예. 그래서 이게 인제 내년부터 예. 인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데 해 보지도 않고 지금 폐지한다는 거 요게 하나 있고요. 사실 이게 5천만 원 이상이고요. 네. 3억 원 기준으로 과세를 22% 할 거냐. 이득입니다. 이득에 대해서 3억 원 이상은 27% 할 거냐. 3억 원 밑으로는 22% 할 거냐. 이 문제거든요. 물론 뭐 채권이나 다른 것에 대한 금융 투자도 있지만요. 그래서 저는 소득이 있으면은 과세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그게 전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 이게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사실 그동안 이런 금투세 내지는 주식 양도세를 실시한 나라들의 사례를 쭉 보면 네. 이것 때문에 뭐 투자가 망하고 뭐 투자가 안 되고 뭐 이렇게 할 만한 근거들이 사실 박약하다.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금투세를 그러나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민주당에서는 네. 이재명 대 제가 자신감이 없는 목소리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어색하게 됐잖아요. 네. 다른 목소리. 완화론을 얘기를 했는데 대표가 됐어요. 네. 그런데 정책위 의장은 안 된다고 얘기를 아하. 해요. 그래서 정책위 의장의 얘기대로 그래 고하자. 원래대로. 이렇게 하기도 이미 얘기를 꺼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표 선거 과정에서 금투세 완화론을 꺼내버린 것이 조금 뭐랄까 전술적인 미스? 그래서 이제 조금 압박을 받는 이런 형태로 되는데 이게 포기하기도 뭐하고 완화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없는 목소리로 완화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떠듬떠듬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이번 주에 뉴스 게임 두 분과 함께 즐겁게 퀴즈 풀었습니다. 또 뜻도 잘 맞아서 오늘 굉장히 유익한 시간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 대변인 그리고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었습니다.